자, 그럼 금요일을 함께해 주시는 우리 재무고민 상담소의 소장님들, 금사빠팀 두 분 전문가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금요일에 사연을 해결해주는 오빠, 재무 전문가 김수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금요일에 사연을 해결해주는 아빠 윤서혁 전문가입니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고민들 이제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두 분. 684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문자부터 소개를 합니다. 안보장 내용 중에 최초 1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안보장이 가능한 보험 A와 보험 B를 가입을 한 경우에 중복해서 A랑 B 둘 다 최초 1회 다 보장받을 수 있나요? 암 진단금을 A 보험에서 받은 후에 나중에 같은 암이 재발했을 때 B 보험에서 또 진단금을 받는, 그렇게 한 번씩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궁금해요. 네, 지금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최초 1회라는 거는 이제 대부분의 진단금은 이게 발병해서 진단을 받으면 처음에 1회만 지급한다는 뜻이죠. 또 암 진단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A 보험사, B 보험사, C 보험사에 각각 1,000만 원씩 암 진단금을 가입했다면 암 진단 시에 3,000만 원을 한꺼번에 받으시게 되겠죠. 다만 질문하시는 것처럼 암 진단 시에 A 보험사에서 받고 그 다음에 B 보험사는 스킵했다가 나중에 받고 나중에 재발하면 또 받고 이런 진단을 받는 게 아니라 대부분 암 진단금 받으시면은 A사, B사 다 청구하시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받으시는 거죠. 네, 한 번에 A, B사 전부 다 받고 그 다음번에는 못 받는 거죠. 최초 1회 아니니까. 네, 그걸 정리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1289님 거 보겠습니다. 간병보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요. 얼마 전에 가입 제안서를 받았는데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요양병원 제외, 뭔가 항목도 많고 금액도 다 달라요.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될까요? 네, 간병인 보험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있으신데요. 간병인 보험의 이 간병인 일당은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청취자님이 말씀하신 간호간병 통합병원에서 간병인을 고용할 때 나오는 거, 그리고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에서 간병인 고용할 때, 마지막으로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을 고용할 때, 이렇게 세 가지 경우죠. 간호간병 통합병원은 말 그대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분이 간병인 대신 간병을 대신해주는 병원이죠. 따라서 간호간병 통합병원에서는 사실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아도 되니까 요 간호간병 통합병원 간병인 일당은 그냥 남는 돈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가 대부분 간병인을 장기간 고용하는 상황은 아무래도 치매 등의 노인성 질환으로 그죠. 훗날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겠죠. 매달 이제 100만 원 전후의 간병인 비용이 들어가므로 자녀들도 적잖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요. 네. 따라서 간병보험을 살펴볼 때는 이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을 고용할 때 나오는 요양병원 간병인 일당을 중심으로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하루당 얼마 정도씩 나와요? 요양병원은? 상품마다 조금씩 다른데 건강하신 분들은 대부분 3만 원이고요. 또 재밌는 건 20년 후에 요 금액이 더블, 즉 2배로 늘어나는 체증형 상품들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은퇴까지 시간이 20년 이후로 남으신 분들은 6만 원 정도의 요양병원 간병인 일당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내 상황에 맞춰서 내가 어떤 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전문가와 논의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뽑아서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려 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재무고민 상담소는 어떤 고민이 도착을 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2주 전쯤 새해맞이 저축 플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는 단기와 중기 목표 자금 만드는 법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드디어 장기 목표 자금, 특히 노후 은퇴 자금 만드는 법에 대한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억납니다. 사실 말씀을 해주실 내용도 더 많을 것 같고요. 또 중요도와 의미에 있어서도 관심들이 훨씬 더 많으신 게 바로 장기 자금, 노후 은퇴 자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만들어야지, 이거 필요한데 언제 만들지 이렇게 고민은 하면서도 사실 좀 어려운 게 노후 은퇴 자금 만들기인 것 같거든요. 새해부터는 제대로 노후 은퇴 자금, 연금 준비해야겠다 마음 먹으신 분들 진짜 많으시지만 이게 어렵습니다. 마음과 달라요. 실행하는 게. 자, 그럼 어떤 것부터 살펴봐야 되는지 오늘 두 분이 꼼꼼히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왜 노후 은퇴 자금을 일찍 준비해야 하는지부터 살짝 짚어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네. 일단 노후 자금은 다른 목표 자금들에 비해서 좀 특이한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0대 맞벌이 부부가 7년 후에 주택을 구입한다는 중기 목표를 달성하고 싶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런데 갑자기 배우자가 뜻하지 않게 조기 퇴직해서 외벌이 소득으로 줄어들게 된다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속상하시겠지만 준비 기간을 7년보다 더 뒤 시점으로 변경을 하거나 주택담보대출을 더 많이 받아야겠죠. 그래도 주택 매입이라는 큰 목표 자체는 어떻게든 달성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예. 그렇죠. 자녀 교육 자금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데요. 자녀 학자금 목표로 열심히 돈을 모았는데 소득이 줄었거나 학자금 상순율이 너무 높아서 목표했던 금액이 달성되지 않았다면 역시 속은 많이 상하지만 학자금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자녀가 알바나 과외를 해서 학자금 부족한 부분을 좀 메꿀 수가 있겠죠. 반면에 노후 은퇴 자금은 이렇게 마냥 시기를 뒤로 미루거나 부족분만큼 대출을 활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이나 학자금 대출은 들어보셨지만 은퇴자금 대출은 딱히 들어보신 적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예, 노후 자금은 다른 말로 노후 생활비, 즉 의식주 비용이기 때문에 최저 생활비 이하로 준비될 경우에는 정말 방법이 없습니다. 이 부족한 분만큼 고스란히 자녀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또 우리 엄마 아빠 고생하시는 거 못 보니까 또 자녀들이 용돈을 드리든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 마련을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 또 부모 입장에서는 아휴 내가 쟤들한테 이렇게 부담을 주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속은 상하지만 대출이나 뭐 다른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자금들에 비해서 노후 자금은 말 그대로 최저 생활비 이상은 반드시 미리 준비를 해놔야지만 나중에 이런 속상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은퇴를 한 후에 대략 얼마 정도의 월 생활비가 필요한가 이 부분을 좀 미리 따져 놓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모 시중은행의 조사에 따르면요, 은퇴 부부의 노후 적정 생활비는 월 369만 원이고 최소 생활비는 월 251만 원이라고 합니다. 369만 원 너무 많다. 근데 두 분이니까. 아, 부부. 그렇죠. 네. 깜짝이야. 나보다 더 많이 쓰시는 줄 알았네. 여성의 평균 여명이 98세, 남성이 한 93세 정도니까 평균적으로 한 95세까지만 산다고 하더라도 은퇴 후 대략 10억 5천만 원 정도의 최소 생활비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죠. 네, 반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노후 은퇴를 위해서 준비하는 수단은 국민연금인데요. 최근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국민연금 공표 통계에 따르면요. 국민연금 수급자의 절반이 한 달에 40만 원도 못 받는다고 합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만 원 미만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11.9%, 20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로 받으시는 분들이 38%, 60만 원 미만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20.4%이니까 국민연금 가입자 10분 중에 7분은 60만 원이 채 안 되는 국민연금을 수령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국민연금만으로는 최저 노후 생활비 251만 원에도 한참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말하고 싶지 않네요. 오늘 두 분이 알아서 하세요, 방송. 아니,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연금만으로는 최저 생활비, 기본적인 의식주에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최저 노후 생활비. 여기에도 한참, 뭐 그냥 단순히 뭐 조금 못 미치는 게 아니라 한참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요즘 북극 한파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런 시기에 난방비 부족해서 밤새 추위에 떠시는 노령 취약층이 많다라는 뉴스 많이들 보시잖아요. 그런 뉴스들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이 부족한 노후 은퇴 준비, 생활 자체가 정말 어려워질 것 같다라는 그런 예감이 막 들기도 하고 참 속도 아프고 그렇습니다. 게다가 국민연금 제도도 현재 상태에서 고정된 게 아니라 향후에 납입 금액이 더 오르거나 또 받을 연금이 더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더 암울해지기도 하고요. 말씀을 해주셨듯이 두 분이 강조를 해주셨듯이 노후 준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 준비를 이렇게 못할까요? 아무래도 제일 큰 이유는 경제적인 여유와 심리적인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요. 네, 왜 이렇게 여유를 안 주죠? 세상이 우리한테. 그렇죠. 직장인들이 가장 준비하고 싶은 재무 목표도 노후 자금으로 조사되는 반면에 가장 준비가 덜 된 항목도 바로 노후 자금으로 집계되거든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동키 여러분들도 당장 아이들 학원비 같은 자녀 교육 지출이나 주택자금 마련을 위해서 돈을 모으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요. 그런 자금들 외에도 또 노후를 위해 별도로 투자를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겠지만
당연히 이게 엄두가 안 나는 게 사실일 겁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당장 몇 년 후에 닥쳐올 단기 목표 마련에는 관심을 두지만 노후 은퇴 자금은 왠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으세요. 당장 코앞에 닥친 것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주택 마련이라는 목표가 있는 분들은 일단 주택부터 마련해 두고 시작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아이들 학자금 목표가 조금 가까이 있는 분들은 애들 대학 자금부터 준비해 두고 나중에 준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때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노후 자금은 정말 준비할 시간이 없게 됩니다. 그렇겠네요. 뭐 주택 자금, 뭐 자녀들 학자금 같은 그런 목표 자금들 아무래도 이게 더 가깝게 닥쳐 있다 보니까 그 자금들을 일단 먼저 해결을 해야 되니 그런 것들을 모두 해결한 뒤에 이제 노후 자금을 마련하려고 하면 그제서야 이제 은퇴가 코앞이 되고 이미 은퇴를 하셨거나 뭐 이런 분들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는 이제 막막해지는 거죠. 나 이제 어떡하지? 이런 생각 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후 자금 마련. 네, 저희가 새해맞이 저축 특집 방송에도 살짝 언급해드렸는데요. 우리가 이런 재테크와 재무 목표를 세울 때는 단기 목표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현재 시점부터 단기, 중기, 장기 목표 자금을 함께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즉 내 저축 여력의 단기 몇 퍼센트, 중기의 몇 퍼센트, 장기의 몇 퍼센트 이렇게 재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재무 계획을 세워서 노후 은퇴 자금을 준비해드린 사례를 한번 공유해드릴까 해요. 그러니까 한 가정에 노후 은퇴 자금을 두 분이 준비해 주셨다라는 거잖아요. 준비를 못하고 계셨던 가정에. 네, 맞습니다. 기대됩니다. 소개해 주세요. 네. 경기도에서 거주하시는 맞벌이 부부셨고요. 네. 남편분은 43세, 아내분은 40세, 그리고 초등학교 다니는 두 따님이 있었죠. 두 분이 처음 요청하셨던 내용은 보장 분석이었습니다. 4인 가족인데 보험료가 무려 120만 원이 넘게 나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보험료 많이 내고 계시네요. 왜 이렇게 많이 내셨지? 네, 이거 분석을 해보면 남편분은 종신보험이 2건에 50만 원이 넘게 가입돼 있었고요. 이게 60세까지 내는 60세 납인데다가 꼭 필요한 뇌혈관이나 심혈관 진단 등도 빠져 있었고 보장 기간도 70세로 턱도 없이 짧았죠. 그리고 아내분의 경우에는 건강 염려증으로 본인뿐 아니라 남편분과 심지어 어린 딸들까지도 암에 대한 진단금을 1억 넘게 훌쩍 넘게 가입을 하셨거든요.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나 심장 부분은 보장 범위가 매우 좁게 가입이 되어 있었고 주계약을 제외한 특약들이 모두 갱신형이었던 좀 심각한 상태죠. 네, 오늘은 노후 준비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드려야 하니까 이 보장 분석 결과는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남편분께 빠져 있는 뇌혈관과 심혈관 그리고 수술 보장을 보완하고 종신보험은 감액 완납 처리를 해드려서 기존 60만 원이 넘던 보험료는 20만 원대까지 줄였고요. 아내분과 따님은 너무 많이 가입되어 있는 암 보장을 적절한 수준까지 줄이되 빠져있는 뇌와 심장질환 등의 보장은 보완을 해서요. 네. 아내분이 30만 원대에서 18만 원으로 따님들은 15만 원에서 9만 원으로 각각 낮췄습니다. 그래서 4인 가족이 무려 월 65만 원가량의 저축 여력을 추가로 확보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그 금액으로 저희가 두 분 가정의 재무 플랜을 세워드리게 된 것입니다. 일단은 보험 점검 이야기만 우리가 나눠봤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도 금사빠팀의 저력이 보이지 않습니까? 4인 가족이에요. 근데 매달 보험료로 120만 원씩을 납부하고 계셨다면 당연히 이 가정은 이 돈이 빠져나갈 때마다 아마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아까워. 돈 모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나가는 돈이 많지? 과연 이렇게까지 우리가 보험을 드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 하셨겠죠. 게다가 그렇게 내는 돈으로 아플 때 보장이라도 다 받냐? 심지어 그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이 가족은 매달 120만 원씩 보험료를 내고 있었는데 뇌나 심장에서 문제가 발견되더라도 초기에는 아무런 보장을 받지 못하고 암에 걸려야만 뭐 아니면 사망을 해야만 돈이 나오는 보험에 매달 120만 원씩이나 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갱신형이 많았으니까 앞으로는 120만 원이 아니라 뭐 140, 뭐 200, 뭐 이렇게 더 늘어날 일만 남아있던 그런 가정이었는데 두 분이 매달 65만 원가량의 저축 여력을 확보를 해 주셨습니다.
자, 앞서 3부에서는요, 노후 은퇴 자금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재무 목표를 세울 때의 유의점, 그러니까 현재 시점부터 단기와 중기, 장기 목표 자금을 함께 세워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와 함께 40대 맞벌이 부부의 보험 보장 분석을 통해서 건강에 대한 염려를 줄여주시면서 매달 65만 원이라는 이 저축 여력까지 찾아주셨습니다. 이제 이 돈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부부의 은퇴 계획을 비롯해서 이 가정의 재무 플랜을 제시해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기대가 무척 됩니다. 얘기 이어가 주시죠. 네. 보통 앞에서 소개해드린 사례자분들처럼 숨어있는 저축 여력을 저희가 찾아드리더라도 이 자금이 의미 있는 재무 목표와 연결되지 않으면요. 이게 야금야금 소비성 지출이 늘어나는 결과가 돼서 불과 몇 개월 뒤에는 보장 분석을 받기 전에 상태로 돌아갈 때가 많죠. 도로아미타불. 그렇죠. 그래서 재무 분석도 함께 진행을 해드렸거든요. 재무 분석을 할 때 저희가 가장 먼저 여쭤보는 게 두 분의 재무 목표입니다. 그랬더니 두 분은 아이들 학자금 마련과 노후 은퇴 준비가 목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제 여기에 맞게 재무 플랜을 짜 드려야 하는데요. 네. 그 다음으로 또 저희가 여쭤보는 게 재무 성향입니다. 공격형인지 안정형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거든요. 네. 기존에 이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자산은 적금이 주였습니다. 사실 몇 년 전 남편분이 이 코인에 투자를 하셨다가 큰 손실을 입은 뒤로는 위험한 곳에는 절대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완벽한 안정형이시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두 분이 말씀하신 학자금 마련은 10년 뒤 중기 목표였고요. 네. 지금처럼 중기 목표를 달성할 때는 원래는 증권사의 간접 투자 상품군이 일반적으로 중기 자금을 모을 때 보통 권해드리는 재무 플랜입니다. 근데 적금은 단기 자금에 적합하기 때문에 이런 중기 자금에는 맞지는 않지만 남편분의 이런 보수적인 성향을 반영을 해서 10년 뒤 따님들의 학자금 목표는 상호저축은행의 5% 이율 적금과 증권사의 ETF를 6대4의 비중으로 병행하도록 해드렸습니다. 향후 적금 이율 변동에 따라서 적금과 ETF의 비중은 적절히 조정해드릴 예정이죠. 남편분이 안정형, 그러니까 보수적인 걸 선호하는 성향이신데 ETF 상품을 추천해 주셨다라고 하셨어요. 이게 어떤 건지도 설명 필요할 것 같아요. 네, ETF는 익스체인지 트레이드 펀드의 약자이고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덱스 펀드를 거래소에서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ETF 안에도 배당주 ETF, 가치주 ETF, 우량주 ETF 등등 여러 종류가 있고요. 각각의 기대 수익률과 위험률도 다릅니다. 지금 남편분처럼 보수적인 투자 성향이라면 수익은 다소 적지만 위험률도 낮은 ETF를 선택해서 시작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수적인 분들은 증권사의 ETF가 수익률은 다소 적더라도 위험률 면에서 안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나 원금 손해 보는 거 싫어 하는 성향인 분들은 메모를 해두시는 게 좋겠네요. 네. 네. 다시 사례자 부부의 얘기로 돌아와서요. 네. 이분들의 또 하나의 중요한 재무 목표가 바로 은퇴 자금 마련이었잖아요. 이건 나중에 필요한 장기 자금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장기 자금의 마련은 저희가 보통 보험사의 변액 연금으로 추천을 해드리는데 이분들 경우에는 6% 이율의 보증형 변액 연금으로 준비해 드렸습니다. 보증형 변액연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변액이란 말은 액수가 변한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 변액 연금은 변동형과 보증형으로 이렇게 선택이 가능한데요. 변동형은 펀드 수익률에 따라서 수익이 많이 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손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소 수익률이 보수적이라고 하더라도 6% 확정 이율을 보증해주는 변액 연금으로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수익률은 조금 보수적일 수 있지만, 그러니까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나지는 않을 수 있지만 6%라는 확정 이율을 보증해주는 변액연금, 요걸로 추천을 해드렸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두 분한테 진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연금을 들 때요,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도대체 연금을 얼마를 들어야 되나? 지금 내가 여력이 한 30, 40만 원 정도가 되는데 3, 40만 원 정도 들면 되나? 아, 이건 너무 적나? 어느 정도를 가입해야 되나? 요거 항상들 고민하시거든요. 이 계산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좋은 질문이신데요. 몇 가지 척도가 있죠. 일단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신 이제 제임스 듀젠베리 교수가 좀 착안을 한 톱니바퀴 효과랑 전시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요. 네. 이게 뭐냐면 과거의 지출이 현재의 지출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은퇴 전에 생활비에
은퇴 후 80% 미만의 생활비가 주어지면 삶의 질이 뚝 떨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은퇴 전에 400만 원의 생활비로 사셨던 분이라면 은퇴 후에 80%인 320만 원 이하로 생활비가 떨어지게 되면 삶이 팍팍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적은 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두 번째 척도는 현재 준비되어 있는 노후 자산이 얼마인지입니다. 즉 국민연금 경우에 따라서는 뭐 다른 공적연금이나 퇴직연금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예상연금액을 추정하시고 뭐 상가 등의 임대소득이 있는 분들도 은퇴 후 보유 여부에 따라서 역시 노후 준비자산으로 편입을 해서요. 이렇게 준비자산 대비 부족분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아보면 지금부터 매달 얼마를 더 준비해야 하는지 계산할 수가 있게 되죠. 이런 조건들을 생각하신 뒤 은퇴 전 몇 년간 매달 얼마 또는 일시납으로 얼마를 준비해야 하는지 면밀하게 계산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나중에 나는 노후 생활자금으로 뭐 매달 300만 원씩 쓸 거야라고 목표를 정했다. 그럼 내가 지금 얼마의 노후 자금이 모여져 있는지 국민연금, 퇴직연금 뭐 이런 거 쭉쭉쭉쭉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쭉 모아가지고 계산을 해보는 거죠. 나중에 노후 자금으로 내가 지금 얼마가 모아져 있는지 쭉 계산을 해보니까 한 150이 모여져 있다. 그러면 나는 지금 150을 더 모아야 되는 거네요. 매달. 그럼 연금이 매달 150이 나올 수 있도록 모으려면 내가 지금 얼마씩 내야 되지? 그거를 전문가님들하고 논의하면 된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리고 다시 사례자분들 얘기를 하면은 이분들은 기존에 납입 중인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쳐서 은퇴 후에 한 110만 원 정도의 준비가 된 상황이었거든요. 매달 110만 원씩 네, 나오도록. 두 분과 논의 끝에 최소한 노후 생활비 100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할 것 같다는 판단하에 앞서 추천드린 6% 보증형 변액연금에 보장 분석을 통해 마련된 아까 보장 분석을 통해서 줄인 자산이 있잖아요. 65만 원. 그렇죠. 네. 월 저축여로 65만 원. 그리고 부부가 더 준비할 수 있다고 하신 15만 원을 더해서 매달 80만 원씩 앞으로 15년간 납입하도록 이렇게 컨설팅을 해드렸고요. 이렇게 되면 남편분 은퇴 시점인 65세부터 매달 126만 1,000원의 연금이 종신토록 보장됩니다. 합계 236만 1,000원의 노후 생활비가 준비되는 거죠. 일단 시작은 이렇게 한 후에 향후 소득 증가와 자녀 졸업에 따라서 추가 납입을 활용하신다면 200만 원 후반에서 300만 원 가까이 되는 노후 자금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오늘 굉장히 큰 팁을 배웠습니다. 노후 대비라는 거 진짜 막막하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일단은 방금 정리해 드린 것처럼 내가 노후 생활비로 매달 얼마씩이 필요한지를 먼저 계획을 짜고 그 미래를 위해서는 지금 내가 얼마씩을 더 모아야 되는지 요 플랜을 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매달 뭐 아까 예를 든 것처럼 매달 150만 원씩을 더 모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 플랜을 내가 짜긴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얼마씩을 더 모아야지. 지금 내가 얼마씩을 연금을 들어야지 나중에 150만 원씩이 매달 나오지. 요거는 내가 짜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알아도 모을 돈이 없어. 매달 남는 돈이 있어야지 돈을 모으지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 자금은, 그 여력은 저희 전문가들이 찾아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인공들은 나도 모르게 세고 있던 내 고정지출, 보험료를 통해서 찾아냈죠. 알고 보니까 구멍이 숭숭 뚫려 있던, 아플 때 날 지켜주지도 못하면서 비싸기만 했던 보험들을 가지고 계셨고요. 전문가들이 점검을 통해서 촘촘한 보장으로 저렴하게 리모델링을 해주면서 그렇게 생긴 여력 65만 원, 매달 65만 원씩 생긴 그 여력으로 노후 준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해 보겠습니다. 오늘 연금, 노후 대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더니 거기에 대한 질문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3300님께서요. 제가 변액 연금 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정형 5% 연금인데요. 10년을 부어야 되는데 지금 4년 동안 냈고요. 87% 수익이 됐네요. 채권형이 높아서 많이 변화를 줄 수도 없고 그동안 관리가 많이 안 됐는데 주변에서는 차라리 그냥 해지해라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냥 내고 나중에 확정 5%를 받아라 라고 하기도 하는데 뭐가 답일까요? 지금 해지를 하면 700만 원이나 손해를 봅니다. 네,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비슷한 주제로 저희가 연금 바꿔야 하나라는 시간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지금 갖고 계신 상품은 과거 5% 보증형 변액연금
으로 조금 추정이 돼요. 근데 보증형 변액연금이니까 채권형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펀드 변경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수익률이 마음에 안 들다고 향후 좀 적극적으로 더 펀드를 공격적으로 운영하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시점에서 이거를 계속 가야 되는지 아니면 멈춰야 되는지를 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이라도 이 납입하는 금액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납입했을 때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있다면 변화를 주는 것이 맞고요. 없다면 이 상품을 되도록이면 유지하면서 다른 적극적인 운용 수단을 함께 강구해서 노후 자금을 조금 더 올리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봤을 때 87% 수익 이런 것들은 그냥 다 제쳐둬도 되는 거예요? 나중에 5% 확정 이유를 그냥 주는 거예요? 끝나고 나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5% 보증형이라고 하니까 내가 낸 돈에 계속 5%씩 이자가 붙는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 그렇죠. 많더라고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펀드 수익은 펀드 수익대로 굴러가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나의 적립액 그러니까 가상의 금액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 가상의 적립액은 5%로 올라가고 있고요. 그럼 이 돈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내가 노후를 은퇴를 할 때 65세라면 65세 때 이 가상의 자금이 있다라고 가정하고 여기에 비례해서 연금을 주는 겁니다. 즉 내가 낸 돈의 5%씩 언제든 해지하면 환급금으로 탈 수 있는 그런 개념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해지 환급금은 말이 달라지는 거다라고 보셔야겠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5% 이거 은행 적금보다 훨씬 높네 그렇게만 생각하고 가입을 하셨다간 나중에 해지할 때 이렇게 몇백만 원씩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크게 손해 보실 수도 있다라는 거 꼭 설명을 자세하게 들으셔야 돼요. 이런 거 가입하실 땐. 5494님도 있습니다. 집을 사면서 대출 받은 거 상환을 하는데 200만 원씩 매달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적금도 꾸준히 부으려고 노력 중인데요.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대출 상환을 더 빨리 해버리고 나중에 노후 대비를 할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니면 대출 상환이랑 노후 대비를 동시에 하는 게 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복리를 생각하면 노후 대비도 해야 되는데 대출금도 이자가 만만치 않아서 뭐를 먼저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정확한 재무 상황을 제가 파악할 수는 없지만 네. 예전에는 이런 말들이 많았거든요. 금융권 쪽에서는요. 적절한 부채는 자산 증식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이제 부채를 불러 일으켜서 부동산 투자하고 뭐 주식 투자하고 이런 걸 했는데 사실은 그건 뭐 100% 맞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200만 원씩 그 대출 상환하고 계신데 이게 원리금 상환인지 아니면 원리금 균등 상환인지 파악을 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는 산수랑 똑같습니다. 내가 만약에 5%로 이 대출 이자를 내고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6% 변액 연금이 좀 더 유리하겠죠. 그렇게 산수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전에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연금은 결국 몇 퍼센트 중요하지만 결국 시간 싸움이거든요. 시간에 투자하는 거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 개 되신다면 지금 대출을 조금 뭐 줄이거나 이런 상황이거나 아니면 그 나머지 여러로 같이 병행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싶네요. 연금을 더 일찍 시작하는 걸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연금은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소득, 인컴이 있는 동안 시작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내가 퇴직 가까이 돼서까지 연금을 계속 납입할 수는 없거든요. 대출금을 조금 더 늦게까지 갚더라도 어쨌든 연금을 일찍 시작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본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의 궁금증 이렇게 해소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내가 아무리 미루고 싶어도 내 은퇴, 내 노후는 하루하루 차근차근 나에게 다가오고 있죠.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새해부터는 꼭 시작해보세요. 둘째. 처음 가는 곳, 멀리 있는 곳을 갈수록 내비게이션이 중요하죠. 저희 전문가들이 재테크의 내비게이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재무 고민 상담소 김수용 전문가, 윤성혁 전문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